자, 여러분들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수업 시간에 15번까지는 풀었어요. 16번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 군사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고요. 다 지우고 합시다. 자, 다시 가 군사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땡땡땡 이 사람인데요. 1888년 생이시고 1957년에 돌아가셨네요.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만주로 넘어가 독립운동에 투신함. 만주에서 한국 독립당의 군대인 한국 독립당이 키워드가 됐네요. 만주 사변 이후 대전자령 전투를 비롯한 무장 투쟁을 전개하였다. 한국 광복군의 총사령관을 활동하였다. 일단 이 사람은 지청천이네요. 지청천. 그리고 한국 독립당의 군대라고 했으니까 한국 독립군에 관련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답은 5번인데요. 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독립운동입니다, 여러분들. 독립운동. 자,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의 어떤 흐름들을 보면요. 일단 구한말 의병계열이 있었죠. 그래서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 자, 그 다음에 애국계몽운동 단체가 있었습니다. 보안회라든지 헌정연구회가 또 대한자강회로 바뀌잖아요. 그리고 신민회. 그리고 이제 단독적으로 활동했던 의열 활동이 있죠.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1909년 안중근 의사가 되겠네요.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던. 자, 이런 구한말의 세 가지 흐름들이 일제강점기에도 똑같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의병계열은 항일 무장투쟁으로 이어지고요. 그리고 애국계몽운동은 1920년대 실력 양성운동으로 이어지고, 이 의열계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1919년 의열단과 1931년 한인 애국단으로 이어지겠네요. 실력 양성운동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물건 우리가 만들어서 쓰자, 물산 장려운동. 우리 힘으로 대학을 설립하자, 밀립대학 설립운동. 그리고 마지막이 잘 알고 있는 문맹 퇴치 운동이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볼 거는 이 항일 무장 투쟁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이걸 한번 봐봅시다. 항일 무장 투쟁을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이 항일 무장 투쟁은 1910년대, 1920년대, 1930년대, 1940년대로 이렇게 이어질 수가 있어요. 먼저 이 1910년대 같은 경우에는 국내와 국외로 먼저 구분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일단 독립의군부라고 하는 단체가 있고요. 그리고 대한광복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었다고 설명드렸죠. 이 문제예요, 여러분들. 뭐가 많이 틀어져 있네요. 자, 있었는데 박상진. 네, 그쵸. 이 11번 문제요. 대한광복회였죠. 자, 그래서 이제 국내는 비밀 결사 형태로 나오게 되는데 당연하겠죠. 여러분들 이 당시 일제 강점기였으니까 대놓고 활동하기는 힘들었을 거야. 그래서 임병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독립의군부를 만들어서 복벽주의, 회복할복, 임금벽, 임금님을 다시 세우는, 다시 이제 대한제국을 부활시키는 그 체제로 돌아가자. 자, 근데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다시 전제군주정으로 돌아가냐. 공화정을 지향해야 된다.
그래서 이 대한광복회가 이제 활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국내가 이제 비밀결사 단체였다면 국외에서는 어떤 형태로 나오느냐? 독립운동 기지 건설로 나옵니다. 그래서 뭐 서간도 그리고 뭐 북간도, 연해주 이런데 다양한 이제 독립운동 기지가 만들어지게 되죠. 자, 이런 독립운동 기지 건설이라고 하는 이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20년대가 되면 이제 봉오동 전투, 이제 홍범도 장군의 이제 단체가 되겠죠. 그래서 예. 그다음에 또 청산리대첩, 김재준 장군 이렇게 활약을 했었던 전투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에서 승리하자마자 이제 일본 같은 경우 여기에 대한 보복 조치로 간도 참변을 일으킨다 그랬었죠. 그래서 이 독립운동 단체들은 일단 밀산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또 이제 거기서 이제 이렇게 또 이제 자유시 참변 또 이렇게 당하게 되고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네. 왜 이렇게 말을 더듬냐면 요즘에 이제 뉴스에 한참 이제 회자가 되고 있잖아요. 이 홍범도 장군 이런 문제.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요. 자, 네, 1930년대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30년이 되면요, 이제 1931년이 되면 일본이 만주 사변을 일으키게 됩니다. 1929년이 되면 미국에서 시작된 이 경제 대공황이 전 세계로 확산이 되게 되거든요. 일본도 엄청난 그 경제적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 경제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대륙 침략을 감행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1931년 만주 사변으로 나오게 되더라. 자, 이렇게 중국 같은 경우는 일본의 공격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한국과 중국이 연합하게 되는 이 1930년대 특징, 한중연합작전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 한중연합작전에서 활약했던 단체가 어떤 단체냐? 한국독립당, 그리고 조선혁명당이 될 거예요. 자, 이 한국독립당이 예하 부대가 한국독립군, 아까 지청천 장군이 이끌게 되고요. 그리고 이 조선혁명당은 그 산하에 왜 이러냐? 조선혁명군, 그리고 양세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독립당은 쌍성보 전투, 사도하자 전투, 대전자령 전투, 여기서 이제 활약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조선혁명군 같은 경우에는 영릉가, 그리고 흥경성 전투에서 활약을 하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1930년대 특징이야. 그럼 1940년대에는 어떤 모습으로 이제 단체들이 있었냐면요. 국내에 조선 건국동맹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었어요. 이따가 설명드릴 겁니다. 여운형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직한 비밀 결사야. 그리고 이제 충칭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고요. 그리고 예난이라는 데에 조선 독립동맹이라고 하는 단체가 나오게 됩니다. 김두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끌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이따 살펴보고요. 자, 그래서 이 답은 이걸 요구를 하는 거죠.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16번이죠. 그래서 아까 쌍사대, 쌍성보, 사도하자, 대전자령, 그리고 이 30년대 같은 경우에는 한중연합작전이 특징이었다. 자, 귀주에서 거란군을 물리쳤다. 강감찬이 되겠죠. 강감찬, 고려. 서울진공작전, 정미의병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을미의병과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이 있는데, 이 정미의병이 앞에 있는 을사의병과 어떤 차이가 있다 그랬었죠? 그렇죠. 일단 이 정미의병의 배경은 이 고종의 강제퇴위, 그리고 해산, 그 군대 해산입니다. 대한제국의 이제 군대 해산.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일어난 것이 정미의병인데, 이 정미의병 같은 경우에는 해산된 군인이 의병에 합류하게 되면서 그 조직력과 전투력이 상승하게 돼요. 그리고 이들은 따로따로 이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 13도 창의군이라고 하는 연합부대를 만들고 이들이 이제 서울 진공작전을 이제
감행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일본이 이제 미리 이 정보를 알고 있었고 이제 습격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당시 13도 창의군의 그 총사령관이었던 이인영이라고 한 사람이 이제 부친상을 당하게 되면서 이제 듭으로 돌아가게 되고 사기가 저하되게 때라 이 정미유병은 실패로 끝난다 그랬죠. 자, 이 정미유병은 다시 이제 서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데 유독 여기서 두각을 드러내는 지역이 호남 지역이란 말이지. 그래서 일본은 이 호남 지역의 의병을 쓸어버리는 작전을 감행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남한 대토벌 작전으로 나오게 되더라.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는 더 이상 의병 활동이 힘드니까 이제 만주, 연해주 등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더라. 여기까지 준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황토현 전투에서 관군은 물리쳤다. 이거는 동학농민운동과 관련이 있겠네요. 이거 이외에도 황룡천 전투도 좀 기억해 두세요. 청산리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파했다. 북로 군정서죠. 김좌진 장군의 북로 군정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7번입니다. 밑줄 친 대통령의 재임 기간이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저는 대통령으로서 금융실명제가 나왔네요. 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되게 좀 낯선 문제였습니다. 이 김대중이 아니라 이 김영삼이죠. 김영삼 대통령. 김영삼이 제가 최근에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김영삼 대통령. 자, 그럼 김영삼 대통령한테 있었던 것은 1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었다.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오답도 살펴볼게요. 내각 책임제 개헌이 이루어졌다. 이거 4.19 혁명의 결과죠. 그래서 이제 들어선 정부가 장면 정부다. 암태도 소작쟁이 1923년이죠. 그 지주 그 전남 신안에 그 암태도라고 하는 섬이 있었는데 거기 그 지주 중에 문제철이라고 하는 지주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소작료를 이제 어마어마하게 거두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저항으로 일어난 것이 소작쟁이였다. 그 암태도 소작쟁이였다. 알아두시면 되고요. 12.12 군사반란이 일어났다. 이건 전두환, 신군부 전두환. 영선사가 파견된 거는 1880년 그 이후에 이제 청나라의 어떤 근대화 그런 거를 좀 배워오기 위해서 파견한 사절단이다. 일본에는 누구 파견했었죠? 수신사, 조사, 시찰단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나머지 4개가 너무 답이 아니어서 이거를 찾을 수 있었던 문제였다. 자,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담화를 발표한 정부의 통일 정책으로 옳은 것은 자,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나오면 무조건 박정희 대통령이 되겠죠. 박정희 대통령.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볼게요. 자, 통일은 항상 매년 나오는 것 같아요. 통일. 자, 통일하면 나오는 것들이 정해져 있죠. 박정희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이렇게 세 대통령만 통일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자, 이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가 시험에 나오느냐? 7.4 남북 공동 선언이 시험에 나옵니다. 이 7.4 남북 공동 선언 공동 선언이 아니죠. 정신 차리자. 공동 성명이죠. 그래서 이제 서울과 평양에서 이제 그 동시에 발표가 되게 되는 건데 통일에 관한 내용이. 그럼 선생님 이게 7.4 남북 공동 성명이죠. 어떻게 하나요? 나오는 키워드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통일은 외세의 간섭 없이 자주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민족적 대단결을 이루자. 이런 내용 등이 이제 7.4 남북 공동 성명의 그 3대 통일 원칙이에요. 자, 그래서 이 자주평화 민족적 대단결에 이제 바탕을 둔 이 통일을 이루기 위한 어떤 기구가 필요하겠죠. 이 기구가 바로 남북조절위원회라고 하는 단체예요. 근데 그렇게 뭐 활약을 했었던 뭐 실질적인 그런 단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7.4 남북 공동성명, 자주평화 민족적 대단결, 남북조절위원회까지 알아두시고요. 이 관련된 내용은 다 박정희 대통령 때 있었다. 이 7.4 남북 공동성명은 이제 최초로 남과 북이 통일 원칙을 이제 설정했다라는 데서 의의가 있었지만 이 7.4 남북 공동성명은 남과 북 각각
그 독재 정치에 활용이 됩니다. 자, 남쪽에서는 이게 발표된 이후에 유신헌법이 발표가 되고요. 북쪽에서는 김일성을 우상화시키는 사회주의 헌법이 발표가 됨으로써 남한과 북한에 각각 독재 정치에 활용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자, 노태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노태우 대통령은 북방 외교를 기억해 두세요. 이제 사회주의 국가들, 공산권 국가들과 이제 교류를 맺는 그런 모습들이야. 그래서 이제 소련하고도 이제 그 국제 관계를 맺고요. 그리고 중국하고도 네,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노태우 정부 때는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이 남북 UN 동시가입, 그리고 남북 기본 합의서,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선언, 이거 정도를 기억해 주시면 그렇게 쉬울 겁니다. 아까 이 7.4 남북 공동성명처럼 이런 키워드들을 물어보진 않고요. 이런 내용들 딱 던져주고 어느 정부 때 있었던 일이냐, 이 정도로만 문제가 나오니까 이 이상 알아두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김대중 정부는 좀 굉장히 중요하죠. 햇볕 정책이죠. 지나가는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 것은 이렇게 강한 바람이 아니라 따뜻한 햇볕이었다. 그래서 이제 북한에 대한 어떤 그런 긴장 관계 뭐 이런 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 협력 이런 걸로써 어떤 북한의 마음을 좀 녹이자, 이런 취지로 시작된 통일 정책이 햇볕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의거해가지고요, 여러분들 일단 그 금강산 관광이 이제 시작이 되죠. 금강산 관광. 이 금강산 관광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제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이 이 소들을 이제 몰고 그 북한을 방북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것을 계기로 금강산 해로 관광이 먼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걸 바탕으로 남과 북의 대화의 장이 마련이 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남북 정상회담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남북 정상회담은 1차입니다. 최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상은 남한의 최고 지도자와 북한의 최고 지도자의 만남을 이야기해. 자, 그래서 이제 남한의 이제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만나서 이제 회담을 하게 되죠. 자, 1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것이 6.15 남북 공동 선언. 자, 이걸 바탕으로 이제 남과 북의 이제 경제 교류, 문화 교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경의선을 복구한다든지 서울과 신의주를 이어주는, 자, 그다음에 개성공단을 만든다, 이런 것들도 있고, 자, 그다음에 남북 이산 가족 상봉, 이런 내용들이 나오겠네요. 근데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것이, 최초의 남북 이산 가족 상봉은 전두환 대통령 때예요. 한능검에는 나오는데 아직 우리 수능에서는 그 전두환 그 최초의 남북 이산 가족 상봉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세 개 정부에서만 시험에 나와요. 봐보자. 그래서 이제 답은 아까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박정희 대통령이니까 3번이 되겠네요. 아까 남북기본합의서 누구라 그랬었죠? 노태우. 남북 UN 동시가입 노태우. 14남북 공동선언은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남북 정상회담을 최초로 개최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이 되겠네요. 19번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신한청년당, 대한민국 임시정부 외무부 차장, 조선건국동맹,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이 사람은 여운형입니다. 여운형 선생님. 일단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이것도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아까 1940년대 조선건국동맹을 제가 여운형이 이제 조직한 단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누가 봐도 한반도 같죠? 네. 자, 1940년부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40년대. 잠깐만 물 좀 마시고요. 자, 1940년대가 되면 주로 활약하게 했던 단체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세 가지 단체가 활약합니다. 국내에서는 조선 건국동맹,
선생님, 이 당시 1940년대면 일제강점기잖아요. 이때 얘들이 한참 민족 말세 통치하고 있을 텐데 어떻게 활동하네요? 아, 그래서 비밀결사 단체요. 비밀결사. 조선공동맹은 여운형이 이제 이 단체를 이끌어갈 겁니다. 그리고 예난 화북지방에 조선 독립동맹. 이 조선 독립동맹의 직속 부대가 조선의용군이라고 하는 단체예요. 그리고 남쪽에 충칭이라고 하는 동네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질문할 겁니다. 선생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여기 상하이에 있었잖아요. 근데 왜 충칭으로 와요? 아, 여러분들 윤봉길 의거가 있었죠? 윤봉길 홍콩 공원에서 의거. 그것을 계기로 이제 상하이에서 이제 계속 쫓겨다니는 거야. 자,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직속 부대는 한국 광복군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조선민족 전선연맹의 부대, 조선의용대라고 하는 단체가 있었어요. 조선민족 전선연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문봉이 이끌던 단체였죠. 근데 이 조선의용대 일부가 조선독립동맹으로 가게 되죠.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라는 걸 만들어서. 그리고 또 김원봉을 비롯한 일부 조선의용대는 한국 광복군이 합류하게 되죠. 그래서 김원봉이 이때 합류하게 되었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무엇을 설명할 거냐면 이 조선 건국 동맹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그래요. 자, 이 조선 건국 동맹 같은 경우는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하자마자 단체 이름을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줄여서 건준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이 광복한 이후에 이 단체가 제일 빠르게 활동을 합니다. 왜? 아까 조선 독립동맹이라든지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외에 있어요. 중국에 있잖아. 근데 이 조선 건국동맹은 서울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광복이 되자마자 이 조선 건국동맹은 건준이로 이름을 바꾸고 나서 조선 총독부와 이제 회의를 하게 됩니다. 무슨 회의를 하느냐? 조선 총독부는 이제 우리가 광복을 했기 때문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얘네들이 무사히 돌아가기가 좀 어렵죠. 한국 사람들이 가만두겠습니까? 얘네들을?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는데. 이제 건준이가 그들의 이제 무사 귀환을 약속하는 대신에 이제 치안권과 행정권 그리고 약 3개월치의 식량을 조선 총독부로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건준이가 이 한반도의 그 치안과 행정을 담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미군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미군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어. 아, 물론 이 조선공주미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 설명을 좀 빼먹었네요. 여운형 같은 경우는 중도 좌파적 인물입니다. 이 사람과 중도 우파적 성격을 가진 이 안재홍, 이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만든 좌우 연합적 단체가 건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시. 자, 미군이 이제 한반도로 들어온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이 건준이는 조선 인민 공화국으로 이름을 바꿔요. 여러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우리가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가 만들어지잖아요. 우리가 정부 만들어진 다음에 48년 9월 9일 날 이제 그 북쪽에 만들어진 정권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야. 우리가 말하는 지금 북한. 근데 이 조선인민공화국은 좀 다른 단체야. 그래서 이 미군이 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이 건준이도 우리가 미군이 들어오기 전에 한 정부 형태로 좀 인정을 받고 싶은 거야. 나라로. 그래서 조선인민공화국으로 단체 명칭을 바꿔요. 근데 이 과정에서 중도 우파들이 이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선인민공화국은 이제 여운형을 비롯한 이제 좀 좌파적 그런 성격을 가진 단체들이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들어왔던 이제 미군정은 이 조선인민공화국을 인정하지 않죠.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같은 경우도 인정을 하지 않고 그럼 누구만 인정을 해? 친일파들만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어찌됐든 이제 45년 이렇게 이제 되고 있는데 12월이 되니까 이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모스크바에서 미국과 영국과 소련의 외교부 장관들이 모여가지고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를 열게 돼요.
하고 여기서 뭐 한반도에 임시 민주주의 정부를 만든다. 그리고 미영 중소 4개 국가가 최대 5년간 신탁 통치를 시행한다. 뭐 그리고 미소 공동위원회를 뭐 개최한다. 이런 내용들을 결정하게 될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해가 바뀌고 나서 46년이 되면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리게 되죠. 근데 1차 미소 공동위원회는 미국과 소련의 입장 차이가 달랐기 때문에 결렬되고 맙니다. 자,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되자마자 이승만이 정읍에 내려가서 무전 발언을 합니까? 정읍 발언을 하게 되죠. 지금 1차 미소 공동위원회 결렬됐는데 앞으로 뭐 재개될 것 같지도 않으니까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수립하자라는 것이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 되겠어요. 그러면 이거 진짜 이거 우리가 독립을 어떻게 했는데 이제 벌써 독립하자마자 또 쪼개져? 안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여운형과 김규식이라고 한 사람이 힘을 합쳐가지고 벌였던 운동이 좌우 합작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좌우 합작 운동 같은 경우는 초반에는 이 미군정이 좀 지원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나중에 이제 1948년 이제 트루먼 독트린 냉전 체제가 형성이 되게 되면서 미군이 지원을 처리하고요. 그리고 좌우 합작 운동을 추진했었던 여운형이 암살당하게 되면서 이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봤을 때 여운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조선건국동맹, 조선건국주의위원회, 좌우합작위원회까지. 자, 삼국유사를 저술했던 것은 고려 2년이 되겠죠. 여러분들 삼국유사와 제왕운기는 둘 다 충렬왕 때 쓰였어요. 기억해 두세요. 앞으로 여러분들 문제 푸시다가 사료에 충땡왕이라고 나와 있으면 이 시기는 원나라 간섭기가 되겠습니다. 원나라 간섭기. 그럼 삼국유사 제왕운기 공통점은 뭐냐? 둘 다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단군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원나라에 비록 그 어떤 지배를 받고 있지만 우리가 되게 오래된 역사를 가졌단 말이야. 그래서 단군을 민족 시조로 설정하고 우리의 어떤 민족적 자주성 이런 걸 드러내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삼국유사와 제왕운기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자, 위화도 해군을 단행하였다. 이 사람은 이성계가 되겠죠. 수선사 결사 고려 진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하였다. 아까 전에 제가 이승만이라고 말씀드렸죠. 무슨 발언? 정읍 발언. 자, 마지막 20번이네요. 다음 뉴스가 보도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육식국민대회 이한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왜 이렇게 써야지?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오씨, 다 지워주지. 다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봅시다. 아까 통일을 하면 박정희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민주화 운동도 나오는 것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민주화 운동도 4.19, 5.18, 6월 민주항쟁. 오수비 딱 4, 5, 6이네요. 이렇게 해서 다 같은 해 일어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4.19는 1960년이고요. 5.18은 1980년. 그리고 6월 민주항쟁은 1987년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4.19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3.15 부정선거가 원인인데요. 그 4대 그 정부통령 선거, 대통령 선거와 그 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문제는 그 이승만의 어떤 그 이승만과 이제 대통령 경쟁을 하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다 이제 죽습니다. 뭐 신익희라든지 그다음에 그 다음의 후보가 누구였죠? 신익희. 그 사람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신익희 말고. 잠깐만. 인터넷 검색 찬스. 4대 대통령 선거. 후보. 누구였는데? 조병옥. 죄송합니다. 예, 조병옥.
맞아요. 자, 그리고 이제 신익희 그 후보도 예전에 이제 사망했었고, 심장 쇼크사로. 그다음에 이제 조병옥 박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어떤 질환이 있어가지고 이제 사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확정시 되었는데, 문제는 이승만의 나이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통령이 이제 대통령 유고시 대통령이 사망하게 될 경우에는 그 부통령이 그 권한을 잇게 되거든요. 그걸 유고라고 그래요. 유고. 대통령 유고시 부통령이 그 역할을 이어서 수행한다. 그런데 이제 자유당 부통령 후보는 그 당시 큰일 났다. 왜 자꾸 이렇게 생각이 안 나냐? 그 아, 큰일 났네. 잠시만요. 이기붕. 아하, 왜 이래, 요즘에. 예, 이기붕이라고 하는 사람. 자유당은 이기붕을 자유당에서는 후보로 냈었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면. 이 사람을 냈었죠. 근데 항상 이제 장면이 이제 그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당은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저지르게 되니 바로 3.15 부정선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 3.15 부정선거 이제 소식이 이제 전달이 되게 되니까 이제 전국에서 이 3.15 부정선거에 대한 규탄 시위가 일어나게 돼요. 그 과정에서 마산고등학교 학생이었던 이 김주열이라고 한 사람이 규탄 시위를 벌이다가 경찰이 쏜 최루탄이 눈에 박혀가지고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 사건을 은닉하기 위해서 이 김주열을 마산 앞바다에 이제 던지게 되는 거죠. 시신을 좀 숨기려고 은닉하기 위해서. 근데 그 시신이 이제 김주열의 이제 시신이 너무 처참한 상태에서 이제 발견이 되니까 이것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시위가 일어나게 되니 우린 이것을 4.19 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이제 처음에는 이제 버티다가 결국에는 이제 국민이 원한다면 자리에서 좀 물러나겠다라는 말을 남기고 하야하게 되죠. 그래서 이승만의 하야. 그래서 이제 이승만이 하야하게 되면서 자유당 정권은 무너지게 되었고, 그러면 이제 이승만과 같은 이런 독재가 왜 이루어졌느냐? 이거는 헌법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 중심제에서 의원 내각제 또는 내각 책임제로 헌법을 바꾸게 되죠. 헌법을 개헌을 하게 되더라. 아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5.18 같은 경우도 보도록 할게요. 5.18 같은 경우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1979년 11.6 사태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11.6 사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사망한 사건을 이야기해요. 그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을 이제 사살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하게 되는데 굉장히 혼란했겠죠. 그 혼란한 틈을 타가지고 1979년 12월 12일 신군부 그 당시 전두환과 노태우 이 세력들이 그 군사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그리고 12.12 사태를 일으킨 다음에 신군부가 권력을 장악하게 되고 전국에 비상계엄을 확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저항했었던 것이 바로 광주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5.18이야. 자, 5.18이 시험에 나온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키워드가 시민군이라고 하는 키워드야. 시민군. 그래서 이 시민군이 이제 조직이 되어가지고 그 당시 신군부 세력에 저항하였고 신군부 세력의 퇴진을 요구하였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6월 민주항쟁을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이 6월 민주항쟁은 1987년 1월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부터 보셔야 됩니다. 박종철이라고 하는 서울대 학생 회장이었는데 그 학생 회장이 고문 끝에 사망하게 되어 정부는 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라고 하는 희대의 망언을 늘어놓게 되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전국에 있는 많은 학생들,
그리고 시민들은 박종철 죽음의 진위를 밝혀라. 그리고 당시는 대통령 선거인단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대통령을 뽑는 간선제였거든. 그래서 직선제를 요구하는 거야. 대통령을 이제 우리 국민들 손으로 직접 뽑는 직선제 개헌 요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두환 정부에서는 그것을 안 듣고 4.13 호헌 조치란 걸 내리게 됩니다. 호헌은 헌법을 수호하겠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간선제 형태로 대통령 뽑는 거를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민들의 요구를 묵살한 것이죠. 그래서 이 4.13 호헌 조치에 이제 저항하면서 전국적으로 시위가 벌어지게 되는데 우린 그것을 6월 민주항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6월 민주항쟁이 이제 전국적으로 번지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연세대 학생이었던 이한열이라고 한 사람이 또 최루탄에 맞아가지고 아까 이 김주열이라는 사람도 그랬지만 최루탄에 맞아서 쓰러져. 근데 그 쓰러지는 사진이 전국에 이제 그 신문에 보도가 되면서 이것이 이제 전국적으로 퍼지게 된 계기가 된 거야. 자, 6월 민주항쟁을 이제 겪고 났던 그 당시 전두환 정부는 결국에 버티지 못하고 항복을 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9차 개헌. 그래서 대통령 직선제 형태로 바꾸게 되죠. 우린 이 선언을 6.29 민주화 선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거 갖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은 아까 이한열 열사가 나왔으니까 6월 민주항쟁이겠죠. 4.14 호헌 조치 이후의 일. 그래서 마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15번까지 풀었었고 그리고 16번부터 20번까지 지금 약 36분 정도 수업을 했는데요. 공부하시다가 궁금하거나 이해 안 되는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수요일 날 9월 6일 시험이 있죠. 이번 9월 모의고사가 어떻게 출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정부에서는 그 난이도를 확실히 낮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큰 부담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사 자체가 그렇게 어렵게 출제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올린 거 이거 영상 보셔도 되고요. 작년에도 제가 이 영상을 많이 올렸거든요. 10월 것도 올렸고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